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 밤입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을까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큰 변동 없이 보합세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좀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나스닥 지수는 0.11%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장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규장이 끝난 뒤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으로 또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4분기 매출 전망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시장 투자자들은 이것보다는 더 좋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좀 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푸틴과 이 트럼프 당선인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끝나게 되는 건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의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애물에 부딪혔다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은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좀 매파적인 발언을 쏟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생각보다는 이 중립금리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건데요. 이 인사는 지난 9월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힐 때 유일하게 25bp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 따라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 기대까지 약화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좀 안 좋은 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은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간밤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팡팡 터지면서 이 시장 주가가 오르내리고 이 긴장감 있게 움직였죠. 이 정신없는 장세 속에서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떨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연가스주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전일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영국군이 공유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공격했는데요. 이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재고 증가가 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한 반면에 천연가스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 인도부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일당 3.19달러로 2.4% 증가했는데요. 천연가스 관련주는 트럼프 당선인 이후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있어서 함께 상승세입니다.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인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편에선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 공급을 더 줄인 채 대규모 공습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설상가상 날씨까지 추워지죠. 미국에서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로 이제 증가하는 난방 수요가 충족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저장고에서 가스를 빼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선물 김광래 수석연구원은 천연가스 생산 감소와 수요 기대가 맞물리면서 타이트한 겨울 수급이 베팅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관련주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습 보여줬네요. 2.77% 상승하면서 마감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주 이벤트들 그리고 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런 이슈들 더욱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연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눈여겨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한 스노블레이크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스노블레이크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스노블레이크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은 20%로 예상치 15%를 성회했습니다. 매출은 9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8억 9,700만 달러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아침 7시에 발표했던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엔비디아 실적을 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지난해 대비 2배 성장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총 3분기 매출액 350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112%가 상승했고요. 4분기 마진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또 젠슨 황의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발언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웰이라는 제품인데요. 블랙웰 제품을 서버렉에 연결할 경우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하락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증시죠. 특히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주와 관련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지난번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모이면서 상승했다가 실적이 짠 하고 발표가 되니까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시장에 좀 기대치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서도 좀 주가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장까지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백악관에 비트코인 전담직을 신설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한때 95,000달러 부근까지 상승 기록을 했고요. 오늘 오전 원화로는 1억 3,200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연일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가 처음으로 개시되면서 이 파생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월가 역시 이에 장밋빛 전망을 내보였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옵션 흥행을 예상하면서 거래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에 기관 참여도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도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만 달러까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섹터 관련 종목 오늘 모두 오름세였고요. 컴투스 홀딩스 오늘 종가 15.84% 상승하면서 229,250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 15% 상승에 마감했네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SGA, 한화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모두 오늘 오름세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에 좀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하면서 이 수익을 보면서 뺐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추이가 또 지속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상가 공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시가 최근에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무려 2배가량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종시와 관련 기관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좀 세종시가 아무래도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많고 네. 정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세종시, 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25.7%의 공실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종 시민의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소비 여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소비는 여전히 세종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세종특별본부가 합동으로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합몰 및 문화시설을 유치하며 쇼핑, 문화체험형 복합몰을 조성하고 사립미술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며 상업용지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는 주택 용지를 전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 거리 및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이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제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는 안 하시고 일하시고 곧바로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 이렇게 듣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번에 어떤 대책을 좀 내놓았을까요? 예, 현장에서 나온 주된 의견이 과잉 공급된 상가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기존 공실 상가를 공공기관 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테마 상가 조성과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백기영 유원대 교수는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는 테마형 상가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부동산 조각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상권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하고 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소식 안산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산시가 지역 주민 주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설명회에서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산시가 오는 27일 안산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설명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사업 유형과 특성, 추진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안산시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월피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 어느 곳을 중심으로 좀 추진 중인가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안산시 월피동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산시 월피동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업비는 총 236억 원으로 투입되고 문화복지 창업 어울린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어린이 공원을 개선하며 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이제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산시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종류가 총 4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징 그리고 차이점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있는데요. 각 사업은 대상과 요건,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토지 등 소유자 100%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의 나대지를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 형태를 유지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세대수는 최소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 주로 시행이 됩니다. 대상 제한이 없고 사업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사업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대상 세대수는 2,000세대 미만으로 200세대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 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동일한가요? 네, 4가지 사업 모두 비율 요건은 동일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공통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선 시도 조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이나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합의체가 주도를 하게 되고 공공시행자 지정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가지 사업은 조합 설립이나 주민 합의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요구하는 등 요건이 다른 사업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까다롭네요. 각 사업은 이 대상과 요건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행 시에 소유권 확보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소유권 확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리 지역 내에서는 매도 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가 기본이며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수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이 가진 이 특징과 요건을 잘 이해해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저는 좀 생소했는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전시, 축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안다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1900년대 비엔나로 떠나볼까 합니다. 혹시 앵커님들은 비엔나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비엔나 소세지는 먹어봤는데 비엔나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아, 정말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전시도 한번 관람해보고 갔다 와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전시회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바로 비엔나 1900 꿈꾸던 예술가들입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오폴드 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국내 최초의 특별전을 열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 비엔나에서 변화를 꿈꾸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그의 동료들이 창립한 비엔나 분립파는 보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했는데요. 그 후에 클림트 후임인 에곤 실레와 같이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독특한 색채와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모더니즘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레오폴드 미술관 소장품 191점을 선정하면서 회화뿐만 아니라 드로잉, 사진, 포스터, 공예품, 가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다음 주 토요일 30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특별전을 여는 거 보면 이 박물관이 꽤 특별한 곳일 것 같은데 이 레오폴드 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레오폴드 미술관은 20세기 초반 격동기의 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수집가 중 루돌프 레오폴드와 그의 아내가 평생 모은 5,200여 종에서 기증을 하면서 2001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술관은 에곤 실레 작품의 세계 최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더욱 유명합니다. 저는 이번에 가져온 이 소식 듣고선 꼭 가야겠다. 연말 일정이랑 잘 조합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예매를 좀 해야 하는데 현장 예매, 온라인 예매 둘 다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연말이 점차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연말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연말은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장 예매, 온라인 예매 둘 다 가능하고요. 온라인 예매는 총 5회로 2주 간격으로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매 가능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현장 예매는 당일 입장권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가려면 관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 마감은 오후 8시 20분까지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2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가 있는 날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도 좀 할인이 들어가나요? 네, 당연합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죠. 각 권종 50% 이상, 50%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 할인 안 받고는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네, 성인 만 25세에서 64세까지는 18,500원이고요. 청소년 만 13세에서 24세까지는 16,000원, 어린이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 11,000원, 유아는 4세에서 6세까지 7,000원인데요. 이미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중복 할인은 안 되지만 문화가 있는 날에는 특별히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은 8,000원입니다. 이 레오폴드 미술관에서 총 200점에 가까운 이 작품이 전시된다고 하는데 이 전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시는 총 6개로 섹션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의 흐름은 플로로그로부터 시작으로 1부에서 5부까지 그리고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6명의 예술가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리하르트 게르스틀, 오스카 코코슈가, 콜루만 모저, 그리고 요제프 호프만입니다. 약간 외국인이어서 살짝 어려운데 좀 유명한 분들 위주로 이제 대표적인 몇 명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딱 2분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실레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구스타프 클림트 하면 황금빛으로 먼저 생각이 나면서 키스 그리고 바우어의 초상화가 먼저 떠오를 텐데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클림트는 변화하는 비엔나의 구시점이 된 혁신가 구스타 클림트입니다. 숯불 속의 여인과 더 라지 포플러
등으로 지금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림트를 만나고 독보적인 예술가의 지위에 오른 에곤 실레인데요. 이 에곤 실레는 수많은 자화상뿐만 아니라 그의 풍경과 도시 풍경에 반영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방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현재 레오폴드 박물관이 에곤 실레 컬렉션으로 가장 많이 소장돼 있고 가장 유명한 것만큼 이번 전시회는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 더 스몰타운 3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설명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좀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미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번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도 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저는 이 클림트의 키스 이 작품 저도 사실 실제로 보고 그림이 압도된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방문해보고 싶은데 이 미술 작품 저는 조금 무지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슨트 운영이 되나요? 아쉽지만 이번 도슨트는 운영하지 않고요. 하지만 오디오 가이드로 3,000원을 주고 이용 가능합니다. 네, 벌써 11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 연말에는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들이 잇따라서 열린다고 합니다. 비엔날 1900 꿈꾸는 예술가들, 또 그 외에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불멸의 화가 방고우와 빛의 거장 카라바조 그리고 바로크의 얼굴들 이처럼 다양한 전시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연말 일정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전시회까지 정말 상세하고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많이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주신 안다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정말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국내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지금부터 마감 시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국내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많았죠. 특히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서는 어떤 흐름이 보여졌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먼저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전날 대비 0.07% 하락한 2,480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0.33% 하락한 68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바로 보실 건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은 매수한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매수했네요. 이어서 바로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한 게 있죠. 삼성전자 개발 컨퍼런스 코리아 2024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바로 가우스2를 발표했습니다. 언어가 더 추가되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 더 흐름에 이어서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주이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으나 아쉽게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1.06%를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럼에도 오늘 발표한 321 낸드 플래시를 내년 상반기 양산이 아닌 오늘 이번 주에 그리고 수교를 앞당겨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일정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볼 건데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요새 부진했죠. 오늘 상승하는 듯 했으나 아쉽게도 하락하여 어제와 다르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하락했고요. 이어서 KB금융 보시겠습니다. KB금융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에 유명한 업종인 은행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셀트리온도 상승했습니다. 큰 이슈가 3가지나 있는데요. 특히 1,000억 원 자사주 취득 결정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하죠.
또한 내년에는 신규 시밀러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넘어가서 코스닥 시가총액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은 알테오젠 1.14% 하락했죠. 어제는 임상 성공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최대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했네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패밀리가 오늘 빨간불을 켰죠. 오늘 에코프로가 3위로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소식에 주가가 변동되는 와중에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HLB 볼 건데요. HLB는 2.37% 상승했습니다. 가남 신약이 FDA에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리카켄 바이오도 볼 건데요. 하락했습니다. 리카켄 바이오는 내년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성과에 대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하락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클래시스를 볼 건데요. 인수합병 가능성이 중요한 포인트였으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까지 만나봤고요. 11월에는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내일 또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걸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하면서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07%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2480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그래도 턱걸이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 전환 계속해서 시도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했네요. 0.33% 내린 6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내 증시 안 좋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2,900억 원대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 잡긴 했는데 물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3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혼조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봅니다. 연일 좀 다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SK 하이닉스는 빠지고 또 삼성전자가 내리면 SK 하이닉스는 오르는 흐름 보여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SK 하이닉스는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제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오전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거의 20%대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이 장 막판에 좀 이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둘 다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6%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장 방향성도 잡기 힘들고요. 주도 테마도 없어서 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떤 테마 그래도 좀 괜찮다 보셨나요? 저는 오늘 모듈력 주택 관련주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정에 대한 의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재건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을 종식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전체 설비의 70에서 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에 현장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주택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 사업에 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건물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범양건설 그리고 이렇게 모듈러 주택주가 최근 우크라이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양건영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범양건영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종가 29.98% 오름세 보이면서 3,165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이 범양건영은 종합건설업체로 자회사 범양플로이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 사업도 영위합니다.
이 밖에 코오롱 글로벌 주가가 들썩였고요. 이 코오롱 글로벌이 속한 모듈러 주택 관련주에는 SY, 한신공영, 삼성물산, 금강공업, GS건설,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장 금호건설도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장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이 방위 산업은 둘이 정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도대체 계속 갈지 아니면 좀 종식이 될지 지금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는 이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재건주 다시 또 뛰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와 반대로 방위산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오르고 또 방위는 내리고 계속해서 다른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좀 예견하시나요? 앞으로의 추세요? 이 재건주요. 재건주 추세요? 네. 제가 전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야여가지고 네. 재건주는 근데 앞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다른 테마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른 테마 보신 거 우리 천천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트럼프 관련주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가장 큰 이슈가 트럼프죠. 네,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국내 자산이 미국으로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즉, 그리고 머니 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 트럼프 관련 테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논의 의향을 했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교리 개정안도 승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주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오늘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2억 7,500만 원 군사 패키지를 전달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주가도 오늘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폐쇄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도 점점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끝이 보일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트럼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연일 이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를 바탕으로 이 영토가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또 다른 테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전쟁 관련 얘기했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풀어나가고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주은 아나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 지금은 잠깐 구독 쉬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작품 나온다고 해서 볼 예정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본 게 흑백요리사거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넷플릭스 이렇게 주가에 주목해 보시면 하는데 오징어 게임이 다음 달 26일에 출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다들 보실 거죠? 그래도 유명한 거니까 또 대세를 따라 보기는 봐야겠죠?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 관련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19일 인터내셔널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를 총괄하는 이 김민영 부사장이 전 세계 가입자 중 80% 이상이 K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고 한국 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증언했는데요. 이 벨라 바자니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통한 대표적인 콘텐츠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흑백 요리사를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는 오징어 게임 2를 소개했는데요. 넷플릭스는 다음 달 26일 이 오징어 게임 2를 전 세계 동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오징어 게임 3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공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에만 시청 시간 1억 시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업권 작품이죠. 이제 9부작 기준으로 200억 원 가까운 제작비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이에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인 가치를 약 1조 800억 원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2는 전작 제작비의 약 5배가 들어갔으며 유명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인데요.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26일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2는 시즌 1보다 4배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하고요. 이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K 콘텐츠의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레몽레인, 쇼박스, 덱스터 등이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레몽레인, 그러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오늘 강세 흐름, 시간에 2.18% 오르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종가는 18,46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이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이제 찾으셔야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투자처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오르는 테마, 하락한 테마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고요. 좀 미미하게 움직였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올랐던 테마 바로 건설 테마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대신증권에서 이 국내 건설 업체들의 실적 좋지 못하고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 좀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내놓았습니다. 2025년에 주택시장이요 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택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세가 좋지는 못하지만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좀 자금의 유동성도 흐르게 되고 주택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내놓은 건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입주 예정 물량도 굉장히 크게 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미분양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을 내놓았는데요. 또 상대적으로는 국내 주택시장의 회복이 조금 더 해외 시장보다는 선명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미착공 PF 사업장의 순차적 착공 전환이 진행되면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에 있는 건설 업체들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또 주가도 이에 따라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GS건설과 HDC 현대산업,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좀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테마 있는지 또 천천히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테마는 밸류업인데요. 혹시 밸류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계시나요? 밸류업이요? 네, 네.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연기금이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건 제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와 오늘 특히 밸류업 지수가 상승하는 그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KB금융 그리고 금융과 통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2천억 원 투자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과 금융에 대해서 큰 변동이 있었고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종목수 증가에 따라 각 종목 비중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종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밸류업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하락하게 만드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요즘같이 좀 시장에서 투자차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편입이 될지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미미하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좀 대형주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관련한 공시가 나와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제약바이오주 대표주 셀트리온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난달 동안에
947억 원, 거의 1,000억 원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사주 58만 3,431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자사주 취득 목적은 지난 3분기 매출 기록을 갱신하고 이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16만 원이 간당간당한 16만 300원까지 내림세가 나왔는데 자사주 매입 기대감을 가진 오늘장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종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4% 오름세 보이면서 17만 3,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올해 들어 5번째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300억 원 정도 되고요. 유안타 증권은 셀트리온사가 2025년에 최대 5개의 신규 시밀러 품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6개 품목에서 11개까지 시밀러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펜트라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시밀러 품목으로 스테키마와 CTP47이 추가되면서 여기에 자가 면역 질환 포트폴리오 강화가 예상되는데요. 옴니클로, 옴니클로와 CTP41 등으로 기존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중심에서 이 천식, 골다공증, 다양한 질환 제품군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셀트리온은 진펜트라를 이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키우겠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국산 치료제 중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은 글로벌 연매출 1조 원 이상이 되는 의약품을 뜻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블록버스터 유력 후보로 이 진펜트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셀트리온 호재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대형주잖아요. 코스피 시총 9위 자리에 있는 만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한 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장 한 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장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주목하자. 네. 네, 한 줄로 정말 요약했습니다. 아, 네. 이유도 알려주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내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국제정세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종목으로 계좌에 빨간불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장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이 업비트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이 돌아와라 투자자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요일 내일 방송에서 더 알찬 소식, 풍성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